네, 안녕하세요. 부의상 기후정의행진 보이는 라디오, 위기를 넘는 라디오가 두 번째 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웅님, 지금 9월인데 엄청나게 덥죠. 사실은 30도가 넘어가는 9월을 제가 많이 느껴본 적이 많이 없는데 요즘 어떻게 일상을 좀 보내고 계신가요? 네네네. 정말 계절의 경계라는 것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 기후위기, 를 이제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으로 응대를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 네, 정말 좀 저희가 이렇게 기후가 계속 바뀌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제는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30도가 넘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지인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을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 기후 위기는 뭔가요? 언제 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온다는 건 그 아이들은 지금 일상이 그 아이들은 너무 그 노멀인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위기가 왔는데 오지 왔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무겁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타이틀은 체제는 뭐고 또 전환은 또 뭔데? 라는 이제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저희 체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또 연구자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선철님과 네, 최효정님 네,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김선철이고요. 연구자라고 하셨는데 그냥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그냥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효정입니다. 정치학자이고 오늘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지가 아니고 격월간지네요. 큰일 날 뻔했다. 그날이 한번 나오는 격월간지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기후정의 동맹에서 전체회 의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왔습니다. 네, 그 지난 구이사 기후정의 행진에서 나온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체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되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해결하면 된다. 이제 탄소 중립을 하면 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체제를 유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대안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체제 전환이라는 말이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도발적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하기 어려운 일들 꼭 필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이제 9.24 기후 정의 행진에서 제가 이제 1호차를 타고 그때 이제 시민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구호를 자본주의 끝장내자 뭐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체제 전환을 우리가 내걸었던 구호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게 뭐 이게 큰 도발 뭐 아니면 충격 이런 거가 될 거란 생각을 못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래 이런 소리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되게 반갑게 같이 함께 구호를 외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평가에서 뭐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였죠. 체제 전환이 뭔데? 도대체 체제 전환이 뭐냐?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는 얘기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아시면서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혁명이라도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좀 혁명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함께 외치는 지금 이거는 어떤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혁명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혁명은 그냥 무질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다른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의 혁명은 이제 아예 그 상상력 속에서는 없고 그냥 현 체제가 다 무너지는 그 어떤 중식 조언으로 생각하는구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혁명이라는 말이 작년에는 되게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산업혁명은 계속 혁명을 쓰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을 되게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이런 정말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의 혁명, 뭐 어떻게 보면 또 정치혁명, 경제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네, 어떤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형님, 굉장히 큰 발견을 하셨네요. 네, 네. 갑자기 엄청 큰 네. 발견을 저 진짜 이거 나중에 써먹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선철님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경험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또 어떤 모임에서 몇 시간 동안 체제 전환은 무엇이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답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영어권이라든가 이게 사실 우리도 수입을 해온 건데 뭐 시스템 체인지 이러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키워드가 돼서 뭔가 딱 다가오는 이제 이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럼 체제 전환이 뭐냐, 체제는 뭐고, 뭐 전환은 뭐냐 이런 거 이렇게 좀 따져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논의 자체에 너무 이렇게 좀 함몰되면서 그것이 가지는 어떤 실천적이거나 해방적인 좀 그런 관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저는 딱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체제 전환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우리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혹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 지금의 환경이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자본주의일 수도 있지만 전 자본주의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뭐 대의민주주의, 뭐 선거 중심으로 하는데 그거 문제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온갖 차별과 뭐 불평등,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이 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의 뭉탱이로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사실 그거가 체제인 것 같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 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묶어내지 않으면 사실 체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뭐 낸시 프레이저 같은 학자도 이게 자본주의를 그냥 시장 경제, 경제 체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제는 이게 사회의 어떤 제도화된 질서다, 총체적인 체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체제 전환도 저는 지금 병합하는 개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진보적인 운동 진영? 죄송합니다. 피곤하셔서. 네. 이게 좌파만 쓰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아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본주의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기후위기가. 그래서 이 체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본도 산업체제나 뭐 경제체제, 뭐 또는 사회의 어떤 지배체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재구조화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게 신자유주의 체제를 어떻게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 또는 뭐 더 좀 그 대안을 뭘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범지배층의 계급 이내 안에서의 또 논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보면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고장난 시스템을 조금 고쳐서 더 낫게 만드는 굉장히 약탈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렇지 않은 뭐 인간의 얼굴을 한 또는 착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보완해 나갈까, 수정해 나갈까라고 하는 논의도 또 체제 전환의 어떤 논의의 층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소수의 어떤 의견으로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저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명제로서 또 체제 전환이 이제 도출되고 있어서 이런 이 다양한 층위에서 경합하고 있는 개념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좀 밀고 나가고 탈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이제 제가 뭉텅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유정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뭉텅이에서 이제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 같은 경우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밀접하게 이제 상호 이제 딱딱 이 접합이 되어 있는 측면일 텐데, 제가 이제 그 뭉텅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다양한 방식의 차별이라든가 뭐 배제 그리고 무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자본주의만으로 또 설명이 저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했을 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이 이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삼는 것. 이것도 이게 자본주의 논리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인식론적 차원이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본 건데 호주에서 양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양이 과잉 공급됐다는 것도 사실 우습잖아요. 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네, 아닌데. 네.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양모라든가 뭐 그 살이라든가 이런 게 팔 수가 없게 되니까 마치 농민들이 무슨 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부 농정의 실패이지만 뭐 고추면 고추, 뭐 토마토 너무 많이 심으면은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서 막 갈아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양들을 쏴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동물들도 그냥 우리가 이제 도구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또 무슨 반려동물은 또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은 규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접하는 이 이제 육식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동물들은 그러면 생명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들. 여기서는 이제 종차별의 문제가 또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같은 경우도 어떤 노동에는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사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마치 무슨 되게 뭐 IT 산업의 그런 뭐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뭐 육체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건 또 가치가 또 떨어지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또 쪼개고, 그러듯이 또 어떤 노동은 그냥 무상으로 갖다가 써도 되는 것처럼 노예 노동이 전형적인 것이고, 또 가사 노동 같은 경우 전혀 가치가 매겨지지 않고 있고,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미리 이것도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이 형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같이 홍보팀에 있는 상현님과 함께 질문을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쉬운 언어와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것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좀 구성을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토론 태세로 나오시니까 네. 약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뒤에말이 중요합니다. 반갑기도 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경합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부드럽게 평화적으로 그 어떤 굉장히 좀 오염된 개념의 평화를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철님이 말씀해주신 그 뭉탱이,
뭉탱이라는 개념이 저는 또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전문 용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체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까 민주주의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역사가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중들, 민중들의 몸에 사실은 좀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는 단어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체제라는 말, 그리고 체제 전환이라는 말은 사실 기후 운동, 기후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낯설어서 출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그것에 대한 논의와 좀 설명과 그리고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쉽게 좀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사실 다들 귀를 닫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다음 질문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체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아까 선철님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지속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들 집집마다 이제 전기를 쓰고 어떤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이제 매개들 그러니까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상품이 되어버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업에서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에서 또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과 연결을 해서 체제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라는 것은 또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 에너지를 뽑았어 왔는지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흐름, 에너지를 뽑아온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 석탄 화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석탄 화력 발전이 너무 사실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이제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그냥 그렇게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를 뽑아도 된다. 다른데 이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데 가서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그걸 막 뽑아내도 된다는 어떤 상징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통념, 합의 그런 것이 형성이 돼야지 그걸 뽑아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로 대표되는 석탄 화력 발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그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념과 이제 이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철님께 부탁드릴게요. 강의하지 말라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했나요? 아니 그런 질문을 심오하게 하시면 답변도 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질문 들으면서 에너지는 뭐지 이제 사실 태양서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석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역사는 오래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시기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지구 기온 상승을 가늠할 때도 항상 그때가 기준이 되잖아요. 산업혁명 이전.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석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공장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사용된 건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아까 체제 전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서 재생에너지로만 넘어가는 것. 이제 이거를 또 체제 전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최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제 경합을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석탄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희망의 어떤 물질, 광물이었었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석탄을 이제 캐내고 또 그 당시에는 이걸 캐내기 위해서 진짜 뭐랄까요? 그 제가 어떤 문헌을 봤었는데 거미줄 같이 한 60cm, 40인치라고 나와 있는 60cm의 구멍들이 거미줄처럼 막 있었대요. 보면 아이들이 6살, 7살에서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기어다니면서 뭐 그걸 뭐 석탄을 나르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땅 속에 있는 지구의 노동의 결과인 이 석탄 어떤 광물을 캐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어떤 에너지 그런 노동력을 또 이제 캐내는 이 작업과 이제 같이 갔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이제 인류의 이제 풍요를 가져왔다. 대공장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풍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 뭐 여러분들 뭐 이 뭐 크리스마스의 캐롤이라든가 뭐 디킨스 소설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이게 모두에게 풍요를 준 건 또 아니었잖아요. 모두에게 풍요를 준 건 아니었었고 그것이 이제 누구한테는 훨씬 더 큰 어떤 이제 이윤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훨씬 이제 그 이 계급 격차가 이제 커지면서 커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제 이 자본주의의 이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석탄을 지구의 노동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랄까 사실 훔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를 훔쳐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소유가 되어야 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죠? 또 그 뭐 물도 요즘은 옛날에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다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한 게 됐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 시스템에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의 노동력을 이제 파는 것도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 같이 이제 여기고 있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저는 이게 차별의 논리가 항상 이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석탄은 귀하지만 돌은 그 옆에 있는 돌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고 뭐 어떤 동물은 귀하지만 어떤 동물은 뭐 그냥 막 마구 죽여도 되고 어떤 노동은 마구 그냥 무상으로 막 사용해도 되고 노예 노동이라든가 뭐 가사 노동이라든가 이런 건 가치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런 반면 어떤 노동은 더 값비싼 노동이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좀 박혀 있는 바뀌게 된 이제 현실이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석탄을 단지 하나의 어떤 뭐 광물이라든가 지금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이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혹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체제가 어떤 식으로 이 체제의 어떤 산물로서 이제 기후 위기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또 쉽게 답을 하시다니 정말 예, 쉬웠나요? 의문의 일패, 네, 의문의 일패 당하고 나서 네네 형우님께 질문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장식 축산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은 종차별주의,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다른 종들을 다 함부로 대하고 또 어떤 특별한 종은 좀 이렇게 우리가 더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이런 좀 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기후위기에 이제 운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비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사실 공장식 축산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뭐 몇 퍼센트다 뭐 농업이랑 뭐 전 과정을 다 합쳤을 때 뭐 34%나 차지한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알고 있지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살당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잘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체제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인지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석탄, 석유,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석탄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직접 또 뭐 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는 거고 공장식 축산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하나의 분명한 사례로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체제라는 거잖아요. 체제의 어떤 외화된 구체적 사례들이 에너지 체제로 드러나고 이런 공장식 축산 시스템으로 드러나고 농업 체제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양식을 반영하는 이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체제를 얘기하는 거는 그 체제 자체는 굉장히 구조적인 말이죠. 그 구조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의 사안으로만 접근할 때는 뭐 공장식 축산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아예 하지 말고 뭐 배양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이제 통해서 뭐 체세포 복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제 윤리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보지 않고 그냥 요 사안에서만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윤리적으로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대체육과 배양육의 어떤 또 공장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석탄, 석유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화석연료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재생에너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규모로 생산해서 소비지와 생산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이 어떤 지역을 희생시키고 다른 지역에 이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 송전탑을 놓아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식의 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는 괜찮다라고 또 이제 옹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체제를 보자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는 산업혁명 당시에 그 자본주의가 처음 생겨났을 때 자본주의하고는 성격이 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어쨌든 유럽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곳에 국한된 시스템이었고, 뭐, 경제 체제, 뭐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글로벌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체제의 체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체제를 다 지배하고 이렇게 굴러가게끔 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어떤 이 체제의 총체라고 저는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냥 체제 전환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체제 전환이라고 할 때도 이건 분명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저는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공장식 축산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렇게 이제 막 엄청나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막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예, 그걸 옹호할 수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먹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성해 보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장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면에 그 공장식 축산 공장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 깔끔하거든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스미스필드 이런 세계적으로 큰 축산 공장들이 아주 그 초록색이 이 쫙 펼쳐진 그 잔디바 뒤에 하얀색 건물들 딱 지어져 있고 그 밖에 이제 이 로고 브랜드 이름이 이제 막 있어요. 근데 사실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한테 가려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는 참혹한 이제 생태 학살이 이제 자행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마트에서 이제 끝내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만 주목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또 도살을 하고 또 뭐 가공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최종의 단계에서 똑같이 이제 사실은 대리해서 어떤 학살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또 비난의 화살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종용하고 있고 이 체제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뭐 잔인하게 다루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체제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 채굴주의, 채굴 경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기에서부터 사실 이제 뭐 생산과 무역, 또 이게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과 산업,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무역, 상업과 무역 이 두 축으로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광업하고 금융이 초기 자본의 어떤 축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그 성격이 계속 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억제를 좀 시켜놨던 시기가 있었고, 예를 들어 이제 1945년에 이후에 대공황을 겪고 나서 금융자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면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억제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그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서 금융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광업이라고 하는 건 채굴 경제예요.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장식 축산은 그거를 이제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이 원래부터 공장식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가축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이런 대규모의 어떤 공장식 축산이 나타난 게 1990년대부터고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대부분이 이제 그 축산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소규모의 가족농의 단위로 이제 이루어졌던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이제 귀속되어 있었던 것인데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그런 식의 이제 소규모의 가족농이라든지 예전에 카우보이식의 이제 그런 형태가 다 사라지고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깝게 공장식 축산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종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요. 다양한 이제 생물종들이 다 사라지고 종은 완전히 이제 몇 개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동물의 수는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IMF 때 한번 다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좌초 산업이나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독점화해서 대기업들 이제 중심의 어떤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 대기업군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막 각축할 때 이제 그 재벌과 대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지만 IMF 이후로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후에 딱 3개의 기업이 이제 대기업군에 들어가요. 그게 다음하고 카카오죠. 카카오, 네이버. 하나가 뭐냐면 하림이에요. 네, 깜짝 놀라셨죠. 지금 하림이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식 축산은 왜 이제 그게 가능하냐면 사실 예전에는 이게 착취하기 위해서라도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산 에너지하고 죽은 에너지라고 저는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는데 죽은 에너지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예전에 살았던 이제 이 생물체 몸들이 죽은 상태로 이제 이 땅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농축된 에너지인 거니까 돌볼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 전에 에너지는 노예한테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든지 말과 소에서 끌어내려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먹여서 키워서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단축시킨 게 죽은 에너지의 어떤 효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 공장식 축산에서 나타나는 생명 자본주의는 살아있는 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채굴하는 형태로 이제 전이가 됐는데 예전처럼 긴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장해서 잡아먹을 때까지 또는 키워서 착취할 때까지 긴 시간을 주지 않고 그거를 압축시키는 이제 기술이 이 공장식 축산에서 뭐 유전공학이나 뭐 다양한 이제 생물학적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결과 단기간에 몸을 아주 크게 이제 키우게 하는 수명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식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렇게 많은 이제 대규모의 어떤 공장식 축산이 나타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대규모의 축산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공장식 축산업은 금융 자본과 반드시 이제 결탁을 하게 되고 브라질이 이제 축산업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밀어주는 거고 뭐 우리가 아는 그 활동가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치코 멘데스 같은 활동가도 이제 고무채굴 노동자인데 축산업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그걸 이제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축산업자들에게 사주받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암살 이제 당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축산업이 굉장히 국가가 미는 기간 산업처럼 이제 되면서 브라질에서는 JBS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축산 기업인데 그 사람이 혼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금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통해서 브라질에서 기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한 게 하나 있었고 다른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 자본들이 이걸 이제 그렇게 키운 건데 그 많은 돈의 대부분의 이제 출처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이제 은행들과 투자 회사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광업도 그렇고 광업식의 모든 이제 또 이 산업도 그렇고 이 공장식 축산업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이런 금융 자본의 지원과 투자가 없이는 이런 대규모 개발과 확장 팽창이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공장식이 아니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으로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기술적으로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그런 뭐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 해결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제 올 때만 어떻게 해서 이제 금융이 들어와가지고 규모를 키우고, 공장식 축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표가 커지거나 아니면 꺼지거나. 예, 그래서 이게 규모를 키우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작은 것들은 작은 이제 소규모 소농이나 소규모 가족농들은 다 이제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농업이 지금 이렇게 재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 생산 체제가 농업이 사실은 생명과 관련되고 뭐 축산업도 살아있는 생명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자체는 9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채굴 경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는 이제 몸을 갱도로 삼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몸이 있는 한 계속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돌보지 않고 계속 이제 그렇게 뽑아내기만 하는 경제 방식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인 우리 몸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채굴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체제를 놔두고 글쎄요, 뭐 공장을 깨끗하게 돌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네, 이게 저는 종차별에 대해서 던진 질문이 종차별이나 이 공장식 축산이나 이 동물권이나 이제 이런 생명들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주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채굴주의랑 경제 시스템과 이게 거의 지금 현 산업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진짜 인간이 착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커지느냐 꺼지느냐 이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가장 이제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 커지거나 꺼지거나 이거였거든요. 정말 이게 아까 이제 그 축산업에서 슬로건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형님 말씀처럼 이게 축산업이 아닌 그냥 이 세계 전체,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와 추출주의가 결탁한 이 세계 전체가 사실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무엇을 딱 뭔가 이렇게 꼬집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방대한 그물망을 이제 이 세계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것을 이제 그 어떤 나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타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타자성을 극대화해서 보이지 않게까지 만드는, 그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여야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게 또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저는 또 이제 제 스스로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아주 좀 아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노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성의 노동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성의 노동이 아니죠. 성별 분업화를 통해서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시 되도록 만든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성의 노동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가부장제 시스템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이거를 선철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뭐 효정님께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일단 선철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짓고 뭔가 이렇게 갈라쳐서 여기는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노동은 더 가치가 없고 어떤 종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종은 가치가 없고, 그리고 보기 싫어하는 거는 이제 숨기고, 이제 이러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채굴주의, 저는 영어로 하면 이게 extract, 네.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채굴한다라고 아까 최효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화석연료 뽑는 것도 지구에 빨대를 꼽아가지고서 뽑아내는 것처럼 노동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그런 가사 노동을 이제 마치 무상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변하고 있죠. 이게 점점 더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서 집에 그러니까 뭐랄까, 여성이 집에 있으면 그건 특권을 가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 그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돌봄 자체가 이제 돌봄 자체가 이제 상품이 돼가지고서 시장에 이제 넘겨지는 그것도 가장 최저임금 혹은 그것보다 낮은 이제 가격의 돌봄 노동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대를 계속 여기저기 이제 막 꽂아내는 이제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아까 이제 최효정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좀 좀 연결이 좀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이제 커지거나 꺼지거나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되게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소유구조라든가 뭔가 이 룰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면 이건 점점 더 소수 집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공장식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 기업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의 뭐 이 뭐랄까 앱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뭐 이 대기업들 몇몇 주 이게 다 이제 이 집중이 되고 있고 뭐 여행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들도 소유 구조라든가 이거 보면은 다 집중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 전자기기 시장에서 그리고 뭐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도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탄소세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결국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혹은 탄소세를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이면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걸 내고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경쟁력이 자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이제 이 소유를 이제 집중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부장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저희 빨리 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이어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번에 2차 조직이 9.23 이제 기후정의 행진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2차 조직이 열렸는데 거기 모였던 단체들이 다 모여서 저희 세부 요구안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요구안에 안 들어갔는데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학생 단체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제 요구를 한 것이 이 바로 능력주의와 이제 경쟁, 각자 도생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요구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최근에 새만금 사태,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잼버리에 온 이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이 청소년이 굉장히 되게 저는 비교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깝게 들은 이제 이야기로는 이제 잼버리에서 이제 뭔가 수라나 생태계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고 싶어서 수라를 신청을 했는데 대관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틀 안에 갇혀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걸 이제 잼버리라는 뜻과 좀 더 다르게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죠? 이 착취적인 이런 어떤 이제 문화권에서 이
이 잼버리라는 말 뜻이 선주민들의 용어인데 이 선주민들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이 되게 뭔가 대상화 시켜서 여기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청년들과 여기서 이제 이 능력주의랑 각자도생 사회로 이 만들어가는 이 교육 구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비교가 돼 보였고, 이게 저는 또 체제 전환, 그리고 이제 이 기후 운동을 풀어가는데 또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효정님께서 좀 한 네.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좋겠습니다. 교육 운동도 하고 기후 운동도 하는데 두 개 연대하는 방식이 되게 그런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뭐 환경 교육, 기후 교육을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한편에 이제 또 수용하는 태도가 있고 기후 운동에서는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뭐 이거를 알리고 뭐 이제 할 것인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다 그렇게만 이제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는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주의가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은 인간에 대한 추출주의고 채굴 경제잖아요. 너의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뽑아내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있었던 서희초의 교사 사건과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교사들의 어떤 목소리, 그다음 학교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현상 자체도 저는 아주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재생산 위기, 돌봄과 재생산의 위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교권의 문제나 아동 학대 문제 같은 걸로만 좁혀져서 이제 해석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이게 돌봄과 재생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행성 자체가 이제 재생산이 안 되는 위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바로 이제 직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의제화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제 사회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앞장서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의제이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이제 광우병 시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촛불 시위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공격했냐면 저 청소년들의 부모가 다 운동권이다. 386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이제 뭐 세뇌를 당해서 이제 뭣도 모르고 나온 거다라고 이제 막 비판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떤 대상화한 거죠. 그 청소년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보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용력이 굉장히 높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공감하는 바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후위기가 얼마 이제 안 남아서 우리는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체감되기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던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이런 채굴 경제와 추출주의의 온상이 사실은 지금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구나, 내가 이렇게 빨아먹히고 있구나, 뽑혀먹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아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도성장기에는 그 시기를 참으면 이제 인내하고 견디면은 뭔가 약간 보장되는 게 있었잖아요. 안정적인 일자리, 대학 졸업장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진로와 경로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이제 봉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뭐 시장에서의 봉쇄는 물론이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는 그냥 미래 자체가 이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압박은 계속 있고 출구는 이제 없는 상태, 희망도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학교와 교실이 이렇게 아비규환이 장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도 좀 환경 의제로 이제 국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적과 진단, 뭐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 청소년들이 능력주의가 이게 지금 이 체제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요구했던 것들은 좀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잼버리 얘기도 하셨지만 어른들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사막에서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거대한, 전 처음 알았거든요. 하는 뭐 본인은
번낸 캠핑장 만들어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되게 좀 웃기는 거잖아요. 야생 체험을 그렇게 비싸게 또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골프장에서 빈곤 체험을 하는 그런 뭐 상품이죠. 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빈곤 체험을 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감수성, 빈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인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작년에 뭐 그런 거 좀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침수되어서 반지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빈곤 체험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마치 테마파크를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이제 체험장화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이제 여론들이 반발을 받아서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존중이 아니라 철저한 대상화와 사실 모욕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이제 모욕하고 어떤 체험거리 정도로 이제 삼는 건데,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 권력 관계에서의 소수와 대다수 사람들의 이제 힘의 격차, 사회적인 어떤 권력의 격차가 그렇게 커져 있나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 능력주의 각자도생 관련해서 최종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 몸을 체불하는 노력을 뭔가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의 산물 결과이기도 한데, 이제 그 근저에 있는 이제 또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은 뭐 이만큼 얻을 수가 있고,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처럼 이거는 하찮은, 무시해도 되는, 너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런 차별의 논리들이 이게 딱딱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후정의운동이 생겨난 지, 기후정의라는 이름이 붙은 게 사실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2019년에는 정의라는 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기후운동으로 따지면은 2019년부터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기후정의운동이 태동한 건 이게 불과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것을 더 조금 발전시키고 그것을 첨예화시키는 게 좀 작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조급한 마음도 들어요. 너무 시간이 없다. 우리가 토론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토론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선철님이 쓰신 약간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다음 대규모 기후정의 행진에서는 약간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뭔가 잘 외쳐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명을 울리고 연결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자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가진 불안, 내가 가진 분노, 내가 가진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야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 운동에서는 뭔가 이렇게 요구안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시험 보는 것 같이 정답지. 정답지 만드는 것 같은 객관식. 좀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더 많은 분들이 나를 주어로 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런 거가 걱정이 되고, 또 그냥 걱정되는 것도 나는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떻게 자라왔었는데
이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훨씬 더 뭔가 이 공감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의 이 기후운동 보면은 뭐 저나 최효정 선생님이나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 되게 강의, 뭐 토론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수평적으로 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단체들이라든가 어디서 뭔가 우리 뭐 하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뭐 누구 강연을 불러서.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질문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되게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기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누르는 좀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뭐 이런 큰 집회 때 와서 이제 표현하고 이제 네. 뭐 공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활동과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 나눔의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작년에 나왔던 질문은 사실은 그러면 너네가 말하는 게 뭔데?잖아요. 체제 전환 이야기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진짜 니네가 말하는 게 그 체제가 네. 뭐야? 그걸 알려줘. 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저희가 그냥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안도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상상하고 그러면 다른 세상이 뭘지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제는 그럼 이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구나.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럼 니네가 말해봐. 똑같은 거죠. 강연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이 그럼 니네가 말해봐 뭐야? 이거 들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켜 줄 만한 그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전환했을 때 그럼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네 길게 풀 수 있는 얘기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대안이 무엇이냐. 네. 근데 저는 그 대안을 설정하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시험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뭔가 정답이 있어야지 따라가는 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히려 그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다라고 뭐 생태 사회주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탈성장이다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재생에너지 뭐 사회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답을 정하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다 이미 공유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생산하고 과하게 소비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도구화, 수단화하고 있다. 뭔가 좀 이 상호 돌봄, 나누고 좀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좀 더 강화하자. 자연과 뭐 비인간 동물을 대상화하지 말고 뭔가 공존을 취하자. 저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안을 정하고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소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 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는 거와 관련해서.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실천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개인적 실천 해봤자 이거는 요만큼 손톱의 때만큼도 사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개인적 실천들이 체제가 되었을 때
이제 사실 저는 그리고 그 체제의 어떤 핵심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전환이 의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실천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뭔가 좀 그런 대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을 원래 집단적으로 하면 사회적 실천이 그렇죠. 되잖아요. 플라스틱을 혼자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어디 그렇죠. 나가서 이렇게 그 회사에 준다든지 하면 이렇게 사회적 실천이 되는 거고, 혼자서 집에서 할 때조차도 그거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는 거하고 그것으로 그냥 자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맨날 이제 질문 들으면서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체제 전환 뭐 얘기하고 탈성장 얘기하면 그래서 대안이 뭔데? 아까 똑같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기후정의 운동은 되게 내거는 구호나 방향은 선명하지만 그 다음이 없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다 정책이라든지 제도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전체 체제의 연관성 속에서가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을,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제 속에서 또는 정세 속에서 운동을 해 나가지 않을 때 그건 또 다른 위험성을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또 한계들이 이제 명확하게 필요한 건데,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상력도 부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민중이 내세우는 방법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이제 배제시켜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이 체제 안에서도 체제를 넘는 실험과 도전과 다양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 왔고 상상도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뭐 베를린에서 있었던 이제 그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들을 다 반환하게 하는, 그러니까 주택 반환을 주민 투표로 해서 이제 성사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사적 소유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 나갔고 했잖아요. 그 상상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했고, 또 뭐 남반구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무토지 농민들이, 토지 없는 농민들이 이제 토지 점거를 하고 경작을 한단 말이에요. 무단 경작인데 이것도 뭐 거기 이제 딱 그 사적 소유권의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하고 있고, 우리가 뭐 한국의 이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자전거 도로가 이제 도입될 때, 만들어질 때 과정들을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얻기 위해서 철도를 점거하고 뭐 도로를 점거하고 뭐 엄청난 이제 그런 그 투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서 자전거 도로가 생긴 것이지, 그게 어떤 뭐 합의와 거버넌스에 의해서 또는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생겨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풍부한 상상력들을 수용하자.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전 목소리가 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를 또 옮기면서 스스로 이제 이를 가두고 있는 이 상상력의 어떤 장벽들을 좀 많이 깨뜨려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법도 많고 많이 또 제시도 되고 있고, 무상교통, 무상의료는 왜 방법이 아닌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껴놓고 너네는 방법이 없잖아, 대안을 내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것이 대안이다, 우리의 대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우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인 정책 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제 또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저는 지금에 있어서 결국 이 자본주의 체제, 이 쪽쪽 빨아먹는 이 자원만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를 위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상화 수단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이제 노동, 뭐 빈곤 동물까지 다 이렇게 대상화하는 이런 시스템, 결국은 다 이게 돈을 만들기 위한, 이윤을 위한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런, 그러니까 기후 운동 밖에서도 벌어지는 많은 투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공공성이
이제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무슨 공적 서비스, 돌봄이든 뭐 교통이든 의료든 주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런 시장 논리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이 공공적, 공익적 뭔가 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기 위한 좀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방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모든 걸 이제 민영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막는 투쟁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일반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의 가능성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기업들은 우리가 선출한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하는 것들인데, 적어도 이게 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이제 그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이제 철도 파업을 앞두고, 이제 공공철도가 기후정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 성명서도 내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들, 이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공공이 정부가 소유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뭐 지금 한전이라든가 뭐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랬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공성의 문제 그리고 뭐 에너지만이 아니라 뭐 모든 부분에서 의료, 그러니까 공공 임대 주거권에 있어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뭔가 좀 포괄하는 좀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아까 이제 베를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그 사적 그 소유를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려고 한 네, 거죠. 네. 뭐 법적인 제도적인 네. 과정을 통해서지만 또 비슷한 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주에서 올 봄에 통과된 뉴욕 그 재생에너지법인데 이거는 이제 뉴욕주에 있는 모든 그 재생에너지 생산을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좀 이런 방식으로 이게 뭐 거기에 민주주의해서 이 주민들 노동자들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 법안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전력 공급사들을 이제 다시 이제 민영화돼 있죠, 거긴 다. 근데 그걸 이제 다시 공공으로 갖고 오기 위한 이제 주민 투표가 또 올해 이제 벌어지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어요. 해외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재공영화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계속 그 반대의 민영화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맞선 싸움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우리의 어떤 진지,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선철님이 또 이 사회 운동을 또 깊이 연구하신 분이셔서 이 다양한 이제 어떤 이 목소리를 모아가고 또 이제 말들이 계속 전파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사회를 또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이뤄갈 수 있을까? 체제 전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양한 방법들의 갈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려요? 그렇지는 이 사람아, 이보시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최호정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가.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걸 방어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딘가에서 파열구를 내야 되는데 그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뭔가 이 회색지대 같은데 법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현실에서 작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좀 많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저기에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이제 좀 흐름으로 그리고 액션이 필요할 때는 이제 기후정의
행진 같은 경우가 그런 기회겠죠.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걸 요구하고 있어를 사회적으로 또 보여주고 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체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체제와 그 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목소리를 또 어떻게 목소리로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힘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들과 이제 사실 이제 9.23 기후정의 행진을 저희가 앞두고 있으니까 9.23 기후정의 행진이 그 목소리들을 받아서 또 어떻게 잘 옮길 수 있을지, 체제 전환을 함에 있어서 어떤 또 상상력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9.23 기후정의 행진의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체제 전환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전히 한계도 있고 또 이제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가능의 길을 더 많이 이제 열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제 전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사회 운동 속에서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속 사회 운동이 정권 교체로 이렇게 굴절되고 잘못 이제 종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곡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기후운동 속에서는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시스템 체인지라고 하는 게 슬로건화 됐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또 다른 맥락에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체제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 이게 나온 것 같고, 아까 이제 희엠님께서 그런 이제 이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의 또 생활 속에서의 상상력도 중요한데 큰 판에서의 어떤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봉기, 저항, 집회는 바로 이제 그런 이 세력화의 어떤 가시화를, 또 사회 세력의 가시화를 하는 장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세력을 가시화할 것이냐가 이제 또 관건이겠는데, 그 안에서는 여전히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목소리가 또 감춰질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고, 뭐 항상 이제 대표권을 갖는 목소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뭐 이 집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상상력을 넘어서서 제헌적 상상력을 좀 갖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도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묻는데, 우리한테 사실 지금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 감행하지 않는 건 제헌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기입해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다란 어떤 새로운 우리의 어떤 헌법이 되겠죠. 그 헌법이 지금 우리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 한국의 헌법 되게 좋은 헌법이라고 하는데 좋은 헌법 뺏겨서 왔고 그냥 그거를 공부했을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몇 차례 이제 그러려고 했던 이제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다 좌절되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제헌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는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풀뿌리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상력들, 목소리들을 모아내면서 전체의 뭉탱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오늘 가장 중요한 말, 뭉탱이입니다.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우리 너무 안 좋은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하는 거 좀 다 싫어하고, 그리고 되게 경계하는 어떤 한국 사회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반면에 자본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어이없이 믿어버려.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막 이렇게 가는 어떤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편향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도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국가의 어떤 탈환, 자본에게 빼앗긴 정부, 국가, 정치 공동체 탈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국가가 사실상 무력화되어서
발주 권력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제 정치학자들은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조세 국가에서 부채 국가로 이행하면서 완전히 이제 금융에 종속이 되어서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손발이 묶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선거 제도를 바꿔서 뽑아 놓으면 뭐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공공부문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다시 이제 넘어간 것들은 찾아오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못 넘어가게 막고 하면서 이 공공부문을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공공부문에 어떻게 하면은 개입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또 지금은 생태적이고 공공적인 어떤 통제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저희 체제 전환으로 잡으면서 이제 경로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는 엄청난 양인데 그걸 또 엄청 핵심적인 얘기들 뭉탱이로 또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네. 9.23 지금 집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거 얘기가 잘 된 건지 끝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좀 이거는 이제 우려스럽네요. 어쨌든 이제 체제 전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의 궁극적인 또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희영님께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9.23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라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 체제 전환과 기후정의 행진을 또 연결지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명언이 엄청 오늘 쏟아졌네요. 진짜. 뭐, 네. 그럼 뭐 명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9.23이 가지는 의미, 제가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까 언급해서 약간 마음이 좀 불안 좀 한 게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최효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어떤 사회적 힘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최호정 선생님이 지역에서, 인제에서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왜냐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인제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무슨 작은 책 읽기 모임에서 이제 그분들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무슨 강당 같은 데서 더 많은 분들이랑 모여가지고서 9.23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뭐 체제 전환 아무리 대안이 있고 내용이 있어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가 있는 공간에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공장이면 공장,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 피라미드식으로 피라미드 조직처럼 한 사람이 두 명을 만나고 그 두 명이 또 두 명, 세 명을 만나고 이런 식의 다단계. 어떤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서 좀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사회적 힘도 커지는 거고 저는 이런 노력과 그 이제 체제 전환의 어떤 내용을 채워가는 노력이 같이 가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연례 행사로만 끝내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되게 중요한 체제 전환의 가장 되게 중요한 걸음인데 그 이제 내용과 형식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숫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냉소와 비관주의를 좀 극복하고 떨쳐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대규모 집회, 뭐 우리 촛불도 해봤고 그런 피로감도 있고 이렇게 일회적으로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일회적으로 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작년에 인제에서 갈 때는 개인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1년 만에 작년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또 하게 된 거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집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집회 참가를 항상 그냥 개인 참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준비를 해야 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토론을 해야 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뭐 끝나고 나서도 또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 자체도 또 지역 안에서 이 정도로 이제 막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 큰 집회를 매개로 해서 서로 포스터 조도 나누고 붙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촘촘히 다단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단계가 또 뭉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커져 나가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과 뒤에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의 이제 행사는 사실 큰 힘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날에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정세를 봤을 때는 활동가들이 공청회장을 이게 뭐 연단 점거하는 거는 의례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그게 엄청 큰 과격한 거라고 행위라고도 우린 인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속 수감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뭐 문화재 형식의 집회를 해도 막 침탈도 당하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 지금 국면에서는 이 방어적이 아니라 더 오히려 수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지켜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9.23은 기후 집회이면서도 지금의 어떤 정체를 밀어나가는 사실 전체주의라고 다 이제 사람들이 입 밖에 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파시즘 체제의 어떤 양식들이 이미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마른 걸레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 뭐도 그렇고 자본의 위기도 그렇고 더 짤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짜면서 이 체제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 짜내는 게 그냥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착취뿐만이 아니라 짜낼 것이 없을 때는 정치적인 탄압의 강도도 굉장히 이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아내면서 또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 대규모의 어떤 민중들의 결집한 시위와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23을 저는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모여서 이런 이제 분노의 함성들을 터뜨려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운동에서의 어떤 엄호와 또 진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체제 전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9.23 기후정의 함께해요 요 구호를 같이 외쳤는데 오늘은 이제 체제 전환을 위한 9.23 기후정의 행진 함께해요 이렇게 해볼까요? 체제 전환을 위한 9.23 기후정의 행진 함께해요.